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승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방송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도록 하고요. 네, 순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정 진행자라기보다는 네. 이번에 약간 철학에 관심이 있으셔서 게스트 느낌으로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할 내용은요. 원래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1권을 공부하고 있고요. 2부 뿌리 1번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142쪽 8장 사상의 시대라는 제목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소제목은 민주주의가 가능한 이유이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늘 해오던 방식대로 책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맥락을 따라가면서 그때그때 저희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142쪽이고요. 서양에 보면 역사가들이 그리스를 서양 문명의 요람으로 간주한다고 해요. 여기 질문이 하나 나오죠. 그렇다면 그리스 이전에 크레타 문명도 있고 오리엔트 문명도 있었는데 왜 그리스 문명이 서양 문명의 근거일까? 이런 질문을 남경태 선생님이 스스로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자문자답을 하는 식으로 책이 전개가 돼요. 네. 그래서 왜 오리엔트도 아니고 크레타도 아니고 그리스 문명이 서양 문명의 근거인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의 민주주의 때문이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 시대의 철학과 정치 사상이 오늘날까지 서양 사상의 원료가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리스 문명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이제 여기에 코멘트를 잠깐 달자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역사는 이제 남아 있는 자 혹은 승리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중국이 엄청 세지고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꿈도 못 꿨을 G2에 우리가 중국을 포함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어가 공용어가 아니라 한자를 공용어로 쓰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역시 황허 문명이야말로 문명의 근원지였다. 역시 한자지. 그러네. 약간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현재 우리 서양 사상이 이제 그리스로부터 비롯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스를 원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하필 또 그리스 그렇죠. 만약에 그리스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었다면 또 다른 지역이 또 주목을 받았겠죠. 그렇죠. 예, 143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질문이 또 더 깊어져요. 그럼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거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에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이유가 폴리스 체제, 폴리스는 그 작은 도시 국가들을 말하는데 네. 폴리스 체제를 그리스가 취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중심지가 따로 없었다. 이 중심지가 없다는 이 표현이 남경태 선생님이 되게 강조를 많이 하세요. 서양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예, 중심지가 없기 때문에 폴리스들이 각각이 발달했고 그래서 중앙 집권을 우선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지형의 중심이 그 체제의 중앙 체제로 이어지지 않았고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분권화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 캡션이 있는데 이 부분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정치만이 아니라 그리스의 종교도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제우스 나오고 신들이 그 중앙 집권과는 거리가 멀대요. 다신교인데 같은 다신교라 해도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의 경우 최소한 신들의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그리스는 올림포스 12신들이 최고신으로 제우스를 설정했지만 제우스는 엄숙한 최고신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신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요런 거 그리스 신화는 또 경전도 없고 사제도 없대요. 그리스 종교는 신들이 인간처럼 뒤섞여 살아가는 존재고 느슨한 종교 역시 그리스 민주주의 발달에 큰 역할을 했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리스 신화가 아무래도 보면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엄숙하다기보다는 뭐 제우스가 외도도 하고 그렇죠. 신들끼리 이제 불화가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네. 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다운 모습을 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신화이기도 예. 합니다. 되게 인간적인.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일신교다 보니까 되게 절대적인 신의 그런 게 되게 절대적인데 이런 다신교의 장점이 이런 게 있구나. 일신교의 어떤 단점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되고 좀 상대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그런데 한편으로 그리스 민주주의가 시대를 앞서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정이나 제정이 더 선진적인 정치 제도였다고 합니다. 문명이 어느 정도 발달하면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의 집중이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단어는 같은 민주주의인데 네. 이제 이때 당시에는 보편적인 민주주의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시민들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고 시민들도 이제 성인 남성들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 귀족들만 참여할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남경태 작가 후에 말씀을 하시지만 약간 어설픈 민주주의라고 하나요? 어설픈 민주주의가 왕정 형태보다는 좀 더 뒤떨어진 그 정치 체제였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43쪽 맨 아래쪽에 보면 아테네의 민주정은 물론 시민층을 기반으로 한 체제였으나 시민 주권, 오늘날의 국민 주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참정권을 가진 시민들의 비율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 약 4만 명이었대요. 이는 3만 명의 외국인과 20만 명의 노예를 제외하더라도 시민 총수의 4분의 1을 밑도는 수치였다. 이때는 귀족정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테네의 민주정은 귀족정이 변질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하시고요. 네. 145쪽을 보면 제도의 면에서 본다면 그리스 민주주의는 후대의 서양 역사가들에 의해 다소 과대하게 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오는데 평민층이 성장하면서 아테네 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는 기풍으로 흘렀고 참정권이 폭넓게 인정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논리와 수사학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 소산물이 그리스 사상이다. 여기 한 문장이 또 나오죠. 종교적 권위의 부재가 개인주의를 낳았고 정치적 권위의 부재가 논리를 낳았다. 그리스는 결국 있어야 할 게 없었던 덕분에 서양 문명의 모태가 된 것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종교적 권위의 부재. 아까 다신교 얘기했잖아요. 저는 원래 개신교를 믿고 있기도 하고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신교, 이제 하나님을 믿어왔죠. 근데 그런 종교적 권위가 그리스에는 부재했다는 건데 그런 부재함으로써 개인주의가 생겼다. 실제 저의 경험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신교와 다신교의 차이를 잠깐 얘기해 보면 일신교는 하나님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제 적용해 보면 저는 어딜 가든 그 하나님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런 형식 있잖아요. 어떤 절대적인 권위자 아니면 형을 뭐 형한데도 어쨌든 복종하고 뭐 가부장적인 그런 느낌.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교인들이 개신교나 뭐 카톨릭이나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성향.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학습된 그런 신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랄까? 믿음이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그리스의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개인주의적인 어떤 절대적인 신이 없잖아요. 거기는 모든 신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인간처럼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절대적 권위자가 왕 같은 권위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믿음이 일상생활이나 사고방식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말씀이시죠? 미친다. 미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생각인데 저는 원래 이제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일신교지만 지금 저의 생각은 뭐 지금이 아니라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도 믿지만 부처님도 믿고 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게 되는. 그래도 돼요? 아니 뭐 상관없어요. 아니 그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예요. 이거는 개인의 자유라 생각해요. 뭐 신조차도 왜냐면 뭐 일부 과격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를 배타적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같은 그리스도교인으로서 그게 아니라 불교도 인정을 하고 근데 그게 뭐 내가 불교를 무조건 뭐 믿겠다 이게 아니라 신앙의 측면이 아니라 그냥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불교도 인정하고 불교에서 뭐 하는 행사들 사람들과도 이제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다신교가 어떻게 보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게 어떤 걸까? 그 종교조차도 다양성을 존중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문장을 보면서 했었고 뭐 마찬가지죠. 정치적 권위의 부재가 논리를 낳았다. 정치적 권위가 없으니까 서로 설득을 해야 되니까. 예, 서로 설득. 너랑 나랑 똑같아. 어쨌든 뭐 똑같은 존재야. 평등한 존재야. 이러니까 서로 어떻게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채널만 해도 제가 만약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리더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런 위계가 생겨버리면 네. 논리 이런 게 없죠.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눈치 싸움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도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냥 진짜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우리 소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한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저희 세 명의 생각인지는 일단 시청자들의 몫을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강압적인 사회에서는 저희가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가 당연하죠. 되기도 하고 뭐 저희 나라만 하더라도 7, 80년대 6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사회였고 그렇죠. 군부 독재 시절은 그랬죠. 특히나 권위라는 게 있으면 민주주의는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그렇죠. 약간 권위라는 압력 속에서 민주주의를 피워내려고 했는 노력이 80년대의 학생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권위라는 것도 좀 더 생각해 보면 네. 어떤 리더는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단체나 국가나 뭐 기업에서 리더는 있을 수밖에 없고 리더가 생기면 당연히 권위가 주어지겠죠. 그런데 그 리더가 얼마나 그 권위를 뭔가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뭐랄까 구성원들과 같이 진짜 평등한 입장에서 소통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자세, 태도의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당연히 대통령이 있는데 뭐 7, 80년대에도 당연히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그때의 대통령과 지금의 대통령의 권위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많이 다르죠. 요즘엔 뭐 대통령 희화하고 풍자하는 게 일상이 됐으니까요. 근데 당시엔 그러지 못했죠. 함부로. 잡혀가고 막 사라지고 그랬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코멘트를 달자면은 이게 권위의 성격은 뭐 철학의 영역도 충분히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견제 장치의 유무인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권위가 누구로부터 리더에게 주어지느냐, 그 권위를 주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후에 나중에 다루는 로마 같은 경우에는 평민의회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를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거가 그 견제 장치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일단 요건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볼게요. 145쪽의 두 번째 소제목 이오니아에서 탄생한 철학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오리엔트의 영향을 받았다 해도 철학만큼은 순전히 그리스인의 창조물이라 할 수 있다. 철학이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권위의 부재를 틈타 탄생한 것이라면 가장 권위가 약한 곳에서 가장 먼저 철학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학이 그리스 본토보다 앞서서 이오니아에서 싹트게 됐다고 합니다. 이오니아는 지방 이름이에요. 기원전 6세기 무렵 소아시아의 밀레투스는
지중해 세계와 오리엔트 세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무역의 중심지로서 번영하는 국제 도시였다고 해요. 이 밀레투스에서 최초의 서양 철학자로 불리는 탈레스가 나왔다고 해요. 이제 146쪽을 넘어가서 탈레스의 질문은 뭐였냐면요. 여기 나오는데 세상 만물을 이루는 원질은 무엇인가? 아르케라고도 하는데 원질이 네. 세상 만물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뭔가 이렇게 질문한 거죠. 이 탈레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철학의 주요 질문들은 뭐뭐란 무엇인가 라는 형식의 문제 제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레스는 이렇게 자문자답을 했죠. 그런 질문을 던지고 네. 그러면 탈레스가 찾아낸 그 원질은 뭐냐? 바로 물. 물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 여기 이제 나와요. 눈에 보이는 세계의 갖가지 형상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물은 특정한 형태도 없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니까 물이 원질의 좋은 후보가 아닐까? 이게 한편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상의 만물이 되게 다양하게 생겼는데 가시적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근데 물은 어떻게든 변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나무도 그렇고 뭐 저 돌멩이도 그렇고 결국 물이 이렇게 변해서 저렇게 모양을 가진 게 아닐까? 나름 이렇게 탈레스는 답을 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좀 웃기긴 한데 그래서 남경태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철학이란 답보다 물음 자체가 중요하다. 네. 저도 이게 공감합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물음 속에 답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묻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원을 묻는 사고 방식이 철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탈레스 관련해서. 탈레스가 제기한 물음에 그의 친구이자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는 다른 대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또 원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원질이란 경험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보고 앞의 이론, 그러니까 무한한 것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서 이 아낙시만드로스는 세상 만물의 다양한 형태가 앞의 이론의 네 가지 성질, 그게 뜨겁고 차고 마르고 젖은 이 네 가지 성질에 따라서 앞의 이론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탈레스는 특정 명사에 집중을 했는 반면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물질이라기보다는 그 물질의 상태에 좀 집중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정리해 보면 네. 예, 물과 또 뜨겁고 차갑고 뭐 이런 건 또 다르니까요. 네. 명사와 형용사의 차이일 그렇습니다.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남경태 선생님이 포인트를 집어주셨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그의 철학 이론이 아니라 원질을 비경험적인 것에서 찾고자 한 그의 철학적 사고 방식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경험적인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에서 찾는 거죠. 이런 사고 방식을 우리가 배우는 게 철학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 두 사람 앞에 말했던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 이후의 후배 아낙시메네스가 나오는데 이분은 원질을 공기라고 주장합니다. 재밌죠. 물이 되기도 했다가 뭐 뜨겁고 차가운 거 했다가 공기라고도 했다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공기라는 무언가 우리는 지금 기체의 수많은 분자들을 상상을 할 수가 있지만 맞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지금 혁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로 맡을 수도 없는 그 무언가를 상상해낸 거거든요. 맞네요. 이게 이 시대에는 어떤 거였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한 20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태양은 열이 우리 지구까지 도달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건 분명 매질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일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상상력으로 에테르라는 매질을 상상해내요. 약간 그 정도의 상상력을 이제 아낙시메네스가 약간 발휘한 그 정도라고 그 정도의 추상의 영역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기의 농도에 따라서 세상 만물의 형태가 결정된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럴듯한 얘기죠. 지금 뭐 과학적으로 보면 좀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당시엔 되게 설득력이 있는 그렇죠. 그런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지금 말했던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는 밀레투스 학파라고 불립니다. 자연 철학을
정립한 철학자들로 분류된다고. 자연에서 원지를 찾았기. 예, 맞습니다. 최초의 철학자들인 거죠. 그리고 이들과 다른 이색적 인물이 피타고라스라고 합니다. 이 피타고라스는 밀레투스의 바로 앞바다에 위치한 사모스 섬 출신이었대요. 밀레투스 학파와는 다른 독자적인 학파를 세웠다. 이 피타고라스의 관심은 뭐였냐면 종교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오르페우스 교라 그래서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디오니소스라는 이게 로마 신화에서는 바쿠스라고도 하는데 네.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신비 종교 오르페우스교를 이제 빠져들었던 거죠. 이분이. 그래서 근데 이게 처음에 디오니소스 숭배는 종교적 광란의 재래로 유명했는데 트라키아의 시인 오르페우스가 이것을 순화시켜서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종교로 만들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피타고라스가 종교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종교에서 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현세에는 저희가 뭐 여호와나 아니면 부처 이런 식으로 신을 상징화하는데 약간 문과 학생분들이 들으면은 경악을 금치 못하시겠지만 이 당시에 피타고라스의 신은 수였어요. 숫자 1, 2, 3, 4 자연수 정수 등이 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광란 뭐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죠. 숫자 자체가 신이 된다. 그렇죠. 이것도 재밌네요. 숫자가 신이다. 약간 진짜 그랬어요. 얘 어떤 일화까지 있냐면은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수를 수로만 취급을 했어요. 자연수를 수로만 취급을 했는데 얘들이 무리수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을 하냐 하니까 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아시잖아요. 빗변의 제곱은 양 그 제곱의 합이다. 야 그러면은 각 변의 길이가 1인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면 그럼 빗변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해?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걔들은 알았어요. 무리수라는 루트 2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그런데 여기서 신적인 그 광신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사실을 발견은 했지만 이 사실을 외부로 누설한 이는 배신자로 몰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자연수가 정말 신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를 해보면 왜 피타고라스가 그 오르페우스교에 빠졌냐? 젊은 시절에 피타고라스가 사모스 그 섬에 참주는 뭐 대빵이 되겠죠. 왕. 그렇죠. 티라니가 네. 그 참주의 영어 명칭이죠. 네, 참주인 폴리크라테스를 싫어한 탓에 멀리 이탈리아로 갔는데 그것에서 오르페우스교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현세에서 금욕을 강조하는 종교의 교리에는 반드시 영생과 초월의 관념이 있대요. 피타고라스가 찾은 원질도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었는데 그게 바로 수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인 셈이죠. 원질이기도 하고 세상 만물을 이루는 근원적인 본질인 거죠. 그래서 우주는 피타고라스가 보기에 우주는 수에 기초한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고 봤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수학과 천문학의 연구에 몰두했대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와 무리수의 개념을 얻었고 우주를 코스모스라 불렀다. 네. 이게 아직까지도 영향이 남아 있죠. 코스모스가 그리스어인 거는 제가 이걸 읽으면 처음 알았습니다. 맨날 그냥 칼세이건 아저씨가 쓴 코스모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지금까지 봤던 이제 이 철학자들 외에도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엠페도클레스, 아낙사고라스, 데모크리토스 같은 분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각기 만물의 근원을 나름 다르게 다 주장을 해요. 자기 맥락에서.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이오니아나 이탈리아, 트라키아 출신으로 그리스 본토 사람이 아니었대요. 이제 그리스 본토에서 발생한 최초의 철학자가 바로 소피스트들이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두 번째 소 단락이 끝나고 세 번째 소제목이 나옵니다. 그리스로 옮겨온 철학. 드디어 그리스가 나와요. 네. 예, 148쪽의 내용인데요. 페리클레스 시대,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은 그 그리스의 전성기를 주도했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었죠. 해상 무역을 강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집정관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지만 우리가 강해지려면은 이제 수군을 만들어야 한다. 아, 그 사람이구나. 네, 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꽤 다이나믹하게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맞아. 이 사람 연설만 모아놓은 책도 따로 있을 거고요. 음.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로 옮겨서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소피스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 사이에서 이제 권력의 부재로 인해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니까 설득을 하는 기술이 곧 힘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일타 강사들, 일타 소피스트들이 이제 길 저작거리를 누비면서 설득하는 기술을 서로 뭐 금전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하면은 너는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철팔하기 시작해요. 철팔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남경태 작가님께서는 후에 얘기하길 이제 이 너무나 목적적이지 않고 수단적인 이 철학 방법이 이오니아에서 발생한 철학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평을 하시죠. 뭐 실제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점을 꽤 뭐 비탄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말이죠. 이 시대에는 근데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누구든 논리와 수사에 능하면,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소피스트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소피스트란 말이 궤변가라는 안 좋은 말로 표현되지만 당시에 원래 소피스트 의미는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었대요. 그렇죠. 네, 필로소피가 지식을 사랑하는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지혜를 당시에 어떻게 쌓았냐? 많이 돌아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많이 해야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소피스트들은 여러 폴리스를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의 관습과 문화를 두루 익혔대요. 그거를 이제 어떤 지역에서 이제 편 거죠. 실용적인 기술을 주 무기로 소피스트들은 철학을 합니다. 앞에 이제 자연 철학자들 보면 좀 이게 대비가 되죠. 자연에서 자신의 철학적인 영감을 얻었던 부류가 그 이전에 있었는데 소피스트들이 등장하면서 당장에 이제 인간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 뭐 말 잘하는 법이라든지 논쟁에서 이기는 법 이런 것들을 소피스트가 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누군가는 어떻게 하면은 저 친구랑 저 친구 사이를 이간질시킬 수 있냐라는 기술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는 공기는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소피스트들이 아무래도 좀 더 실세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철학의 관심이 자연에서 인간으로 현실적인 목적으로 기울었습니다. 소피스트로 인해서 세계를 분석하는 대신 인간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을 철학으로 정립했다. 여기 나오는데 요 부분도 한번 토론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 게 소피스트가 관심을 가졌던 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지식이었어요. 남경태 선생님이 이게 철학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그건 뭐 소크라테스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소피스트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전 좀 해봤는데 이 파트 읽으면서 상대주의는 뭐 말 그대로 야,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다 존중하는 것 같은 그런 상대주의 그런 뉘앙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궤변을 일삼는 자가 되었고 윤리적 타락마저 소피스트가 조장했다. 근데 절대주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이 기준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상대주의자인가 절대주의자인가? 절대주의자 아닌가? 소크라테스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절대적으로 상대성을 추앙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어. 그거를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으로 그냥 나타내는데 이를테면은 소크라테스는 글을 하나도 안 썼어요. 맞아요. 글을 쓰는 것만큼 지식의 품격을 떨어뜨린 게 없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걸 플라톤이 썼을 만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뭔가 고정되어 있는 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저작거리를 누비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1쪽에 보면 소피스트들의 지식 상대론에 대항해 소크라테스는 절대적인 지식의 추구를 철학의 목표로 복귀시켰다. 그리고 아래 보면 절대적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소크라테스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법은 다분히 상대적이었다. 그러면 스스로 깨닫게 하는 삼파술이었잖아요. 계속 질문하고. 그렇죠. 근데 그건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깨닫게 하는 대화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
철학의 내용보다 철학의 방법으로 더 큰 철학적 업적을 남겼다.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제 저한테 질문을 뭐 한다고 하면 네. 너는 상대주의자냐 절대주의자냐? 저는 절대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거에 대해서 나름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려고 그러고. 근데 상대주의로 가면은 단점이 뭐냐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맞아. 그럼 답이 없고 그냥 계속 뭔가 그 뭐랄까 답이 움직인다 그럴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다 맞는 말이니까. 저는 그래서 뭐 상대론도 존중하지만 절대주의자가 되고 싶은 그런 뭐 철학 공부하면서 그렇게 나름의 기준을 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세워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본인의 상대주의나 절대주의 딱 뭐 나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저희 각자 개인의 자유이지만 뭐 그게 다르더라도 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학은 절대적인 것 같아요. 철학은 그 절대적이요. 깊은 쪽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네. 결국은 절대적인 게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는 대신에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는 되게 유연하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풀어간 반면에 그렇게 대화를 하면 결국은 절대적인 그 가치를 찾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약간 둘의 의견을 약간 섞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둘 다 공감해요. 그러니까 철학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할게요. 방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언어적으로 표현될 때 상대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딘가로 수렴하는 철학의 방향은 있어요. 있어야죠. 철학은 방향은 있는데 네. 단지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어 체계로 표현을 할 때 그거는 고정적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늘이 푸르다라는 우리가 문장을 썼다고 쳐봐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하늘이 너무 많아서 각자가 그 문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철학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은 가변적이고 우리가 언어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철학을 하고 있더라도 그거를 언어화했었을 때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왜곡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예. 근데 하늘은 하늘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동양 철학적으로 넘어가는 거긴 한데, 근데 그게 맞는 것 그러니까 맞다기보다는 그런 방향성이. 요걸 받아서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제가 비록 어떤 절대적인 답들을 그 각각의 사안이나 질문마다 화두 같은 걸로 갖고 있다고 나름의 답이 있겠죠. 경험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는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 상대적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반감을 사지 않을 정도로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항상 말하게 된다. 저도 요즘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여기서 동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이 좀 갈리는데요. 이제 서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데아, 즉 그 자기 외부에 있는 절대적인 무언가를 상정을 해요. 그렇죠. 이게 약간 뭐 후대에 가다 뭐 포퍼라는 사람이 플라톤을 맹렬하게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뿌리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양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동양 철학은 명사의 철학이 아니라 동사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물이나 이데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양 철학은 관계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죠. 관계죠. 그러니까 나와 물이 맺고 있는 관계, 맞아요. 나와 신하와 왕이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우리는 그걸 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반면 서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상정을 한다. 사물. 아까 원질 같은 경우는 뭐 공기, 뭐 수, 그렇죠. 뭐 이런 게 다 명사니까 어떤 명사를 상정하는 거니까. 동양은 확실히 뭐 인의 예지 이런 것도 다 관계에서 오는 단어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왜 동양인들은 관계에 집중하고 서양인들은 왜 사물에 집중하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상상에 맞게 한 영역인데요. 약간 임기응변적으로 제가 한번 상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약간 뿌리가 그리스였잖아요. 그리스는 되게 중앙 집권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동양부터 시작할게요. 동양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딱딱한
왕정 구조에서 사람들이 제 상상이에요. 살아남으려면은 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위치에 있지? 이런 관계. 거를 생각하지 않고 발설을 하는 순간 바로 댕강인 거예요. 맞아요. 이건 어떻게 제 상상입니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계에 더 집중해요. 집중을 해야 했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개인이 좀 개인주의니까. 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를 생각할 수 있었다. 개인주의니까 이 우리 관계보다는 다른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저희 이렇게 셋이 있으면은 대화를 하잖아요. 혼자 있다고 쳐봐요. 그럼 저기는 벽을 탐구하고 있을 거예요. 저 벽은 뭐지? 저 벽은 뭘까?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플라톤 국가라는 책을 보면 국가 맞나? 하는 책을 보면은 그 뒤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동굴에 있는 그림자 이야기인데 이제 동굴만 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 그림자만 보고 있어요.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 그림자만 생각을 하고 그 그림자를 탐구하게 돼요. 약간 그런 에피소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채널에서 뭐 그 도올 김영옥 선생님의 논술과 철학 강의에서도 그런 이제 맥락이 얘기 나오는데 동서양 철학이 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냐? 서양은 시장 길바닥 그 아고라 같은 데서 자유롭게 이제 토론하는 소크라테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도 그냥 길 가는 아무 젊은이나 붙잡고 야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그냥 토론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동양 같은 경우에는 중국만 하더라도 왕을 설득해야 돼요. 근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위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에 집중을. 예, 관계 그때 당시 관계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어떻게든 이 사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철학자들이 그런 상황이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152쪽을 넘어가서 이제 어느덧 마지막 이제 소제목입니다. 서양 사상에 골격이 생기다라는 소제목이고요. 소크라테스가 당대의 명사였던 만큼 그를 계승하고 자처한 사람들이 뭐 많았겠죠. 그들은 각기 소크라테스의 이론은 도덕이나 방법, 뭐 삼파술을 계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 일면만을 부각시키거나 형식적 측면을 계승하는 데 불과했대요. 모든 면에서 소크라테스의 진정한 제자는 플라톤이었다. 그렇죠. 뭐 계보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보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맞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오죠. 예, 그렇게 이어지죠. 플라톤은 스승의 철학 방식을 계승해 대화체로 많은 책을 썼대요. 그래서 그의 책에는 당대의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은 스승의 사상을 단순히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때까지의 모든 사상을 한데 통합하려는 웅대한 뜻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데아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원질은 영원 불변한 것이므로 수시로 변하는 세상 만물에서 찾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데아는 이거 제가 이제 쉽게 좀 설명하면 사람들의 모양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이데아는 인간의 인간의 가장 뭐랄까 본질적인 그 이데아가 천상에 있는 거죠. 가장 인간다운 모습 프로토타입이 있는 거죠. 프로토타입. 그런 식으로 모든 사물들이 뭐 물병도 그렇고요. 물병에 이데아가 있고 토끼에 이데아가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토끼하면 떠오르는 그 어떤 상이 있잖아요. 막 관념적인 그게 이데아인 거죠. 플라톤의. 근데 그 이데아는 저기 천상에 있어요. 천상에 있다. 어딘가에. 실제로 이 이데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대 신앙과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맺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데아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존재에 어떻게 도달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영원히 단절된 건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질문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신은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신의 어떻게 존재를 증명할 수가 있지? 라는 질문이 후대 철학으로 이어져서 뭐 스피노자로 이어지고 스피노자부터 시작해서 뭐 칸트 뭐 이런 식으로 또 근대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이 이데아 사상이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데아는 진짜 저는 그리스도교인인데 하나님 신이기도 해요. 그 이데아들 아까 말했던 뭐 토끼의 이데아가 있죠. 뭐 강아지의 이데아가 있죠. 네. 그 강아지, 토끼, 고양이의 이데아를
이데아에서 이데아에 또 이데아가 있어요. 그 동물의 이데아가 나와요. 동물의 이데아가 나오고 모든 계속 피라미드처럼 이데아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이데아의 가장 최초의 이데아, 가장 근원적인 이데아가 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일단 뭐 이데아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겠으나 제가 해석한 이데아는 말 그대로 숫자 1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피라미드로 올라간다라는 이데아에 대해서는 뭔가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철학할 때 또 해보고요. 자, 그리고 153쪽을 계속 보면 플라톤은 사상에서만이 아니라 제자 양성에서도 스승을 능가했다. 기원전 387년에 아테네의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아, 많이 들어보셨죠? 아카데미아. 이게 플라톤이 세운 그 어떤 대학교, 그렇죠. 공부방 같은 그런 공부 공동체 이런 거고요. 아카데미아 출신 가운데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사상의 계보를 완성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네, 완전 다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바꿨다고 해요.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거 간단히 얘기를 하면 아까 이제 이데아는 지금 현실 세계에 없는 어떤 추상, 그러니까 생각? 개념? 이데아를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실에 있는 그 사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하찮아지는. 이데아는 지금 이 사물보다는 격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복사품.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모든 게 복사품일 뿐이니까 얼마나 좀 하찮아 이게 이게 격이 생기는 거예요. 격이. 그래서 플라톤적으로 세상을 보면 자꾸 이제 천국이나 내세 어떤 이데아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관념적인. 현실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게.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철학 자체가. 근데 플라톤의 그런 거에 반대해서 이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현실이 중요하다.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도 나오지만 거의 과학자예요. 되게 현실 세계를 되게 중요해요. 고대 그리스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같은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사람의 관심 영역은 정말 광범위해서 철학, 정치학뿐만 아니라 논리학, 생물학, 천문, 심리학, 윤리, 기술과학 등등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학문들 가운데 그와 관계없는 것은 거의 없을 정도로 세상 만물을 집중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하고 좀 차별되는 지점이 이거 같아요. 세상 만물이 중요하니까 플라톤은 이제 복사품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엔 이데아는 저 어떤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형상과 진료를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토끼가 있다 그러면 나무 의자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의자가 있다 그러면 의자의 진료는 나무겠죠. 의자의 형상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의자 모습, 아니면 앉을 수 있다는 그런 의자라는 개념? 편히 쉴 수 있다는 그게 개념? 형상이겠죠. 형상 플러스 진료가 중요하다.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의자를 보면은 기대하는 그런 것들. 여기 앉아서 쉴 수 있겠다. 이런 게 형상이고 그냥 것도- 나무 자체는 그 진료고. 그래서 진료죠. 그게 합쳐진 게 의자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명사형인 진료들이 모여서 약간 사람들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애매한데 사람들이 진료에서 원하는 바를 우리가 형상이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되겠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도 되겠네요. 사람들이 뭐요? 사람들이 진료에서 원하는 바. 원하는 바를 그게 형상.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맞네요. 좀 그렇게. 거칠긴 하지만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이 플라톤의 이데아인 셈이죠. 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 구체적인 건 나중에 봐야겠지만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중요시했다. 사물을 중요시했다. 일단 간략하게 이 장을 정리하기 전에 또 저희가 지식을 공유하는 관점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플라톤이 현실에 만족을 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기도 하면서 철저하게 없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플라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어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데아라는 이론을 세운 배경에는 저는 스승의 죽음에 있다고 봐요. 아, 소크라테스가 죽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플라톤은 한 명의 철인 다시 말해서 철학자가 그 철학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원했어요. 단 한 명의 철학자, 위대한 아, 철학자가. 실제 그랬죠. 예. 그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정치판이 문란해지면서 막 계속 음모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승이 급판에 죽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세상에 지혜로운 단 한 명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통치를 안 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승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너무 고대 사람을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접근을 해보면은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의 부당한 죽음에 맞아요.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발하는 심리가 이 단일자, 한일자의 개념에 상응하는 이데아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랬을지도 몰라요. 네,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냥 그 이후의 내용은 간단해요.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카데미아를 물려받아서 뭐 그 이후에는 리케이온. 네네 리케이온이 되고 이제 여기에 후원을 받았던 거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덕분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드로스의 가외 선생이었거든요. 몇 년 동안. 이제 다음에 또 알렉산드로스가 나옵니다. 왕이. 네. 여기까지가 이제 8장 사상의 시대의 내용이고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끝낼까요? 네. 네. 일단 다음 장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